어머님, 이제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치던 그날, 저는 그 한마디에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돈으로 대출 갚고 있어요.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곳이 필요하실 거예요. 편하게 살고, 그 말은 결국 이제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보태준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저는 낡은 트렁크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베란다에 꽂혀 있던 바다 사진 엽서도 함께 챙겼죠. 남편이 살아 계실 때 함께 가보자던 그곳이었습니다. 언젠간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때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환했지만 그 어느 곳도 제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저는 엽서 속 바다 마을 이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희로 살러 간다. 편도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70년을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 바닷가 마을의 낡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풍식당이라는 희미한 간판 아래 70대 노인이 쌀가마니를 들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고맙소. 나이 드니 넘어지는 것도 큰일이야. 그 노인, 만수 씨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 만수 씨 돈 노린다던데. 또다시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만수 씨가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저를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준호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다.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 바닷바람이 두 노인의 밥상, 간판을 흔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나로 살기 시작한 한 여자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그날의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던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나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 게 맞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을 부르곤 했습니다. 대답 없는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준호 부부는 친절했고 손녀 지민이도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며 도움이 되려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였죠. 베란다에 눅눅한 이불을 널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데 낡은 엽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할 때 가져온 것이었죠. 준호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보내준 바다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엽서를 보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 우리 나중에 저기 가서 살아볼까? 바다 보면서 조용히. 그러게요. 언젠간 저기서 살아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베란다 화분 옆에 조심스럽게 꽂아두었습니다. 가끔 빨래를 넣을 때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저기 가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끓인 된장국을 먹으며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사 먹는 게 더 편해요. 괜찮다. 너희 잘 먹는 거 보면 힘이 나.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좀 쉬세요. 좀 쉬세요. 그 말이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고 작은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전세금 좀 모자라서요. 저는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은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미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곧 갚을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은행 가자.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미안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아들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 영수가 남긴 퇴직금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부모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예전엔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남자의 표정은 그저 피곤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당신 엄마,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알아 근데 솔직히 답답해. 집에서 눈치 보이고.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힘드실 거야. 나도 힘들어, 여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답답하다. 눈치 보인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살려고 애썼는데 그것조차 부담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는 미나에게 맡겼습니다. 베란다 빨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방에서 존재감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베란다의 바다 엽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언젠간 저기 가야지. 혼자서
그때 들었던 좀 쉬세요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나가서 쉬세요의 다른 표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평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싱크대에 놓여있던 머그잔이 제 팔꿈치에 스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저는 황급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변상할게. 얼마짜리니? 괜찮아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정말. 괜찮다는 말이었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새 거 사줄게. 됐어요. 어차피 몇천 원짜리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잔인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나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준호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나는 식탁에 배달 음식을 차려놓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와서 먹어요. 하지만 준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며 혼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엔 같이 식사하자고 불러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미나의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미나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시어머니가 너무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나쁜 분은 아니야. 근데 집에 계속 계시니까 눈치 보이잖아. 맨날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시고,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편한테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서운해할 거 아냐. 그냥 참는 수밖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의 바다 엽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기 가면 이런 눈치 안 봐도 되겠지?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나가 준비한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뿐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저희는 먼저 나갈게요. 응, 그래라. 준호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 다음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 되니?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엄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 답이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생각해 볼게.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들어가 봐.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남자의 고민을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서 저는 흐느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드는 거실의 웃음소리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베란다의 바다 엽서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겠죠.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배달시킬게요. 그래. 알았다. 저는 더 이상 함께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숨겨둔 비스킷을 꺼내 먹었습니다. 물로 목구멍에 억지로 넘겼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사람들 틈에서 혼자인 게 더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싱크대로 갔는데 전날 밤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가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게. 됐어요. 나가서 쉬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물기도 닦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밥 짓는 것도 잘못인가요? 도움이 되려고 한 모든 행동이 부담이 되었나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 엄마 때문이 아니라 회사 일도 있고, 근데 집에서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계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알았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니.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니.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베란다를 비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 옆에 꽂혀 있던 바다 엽서를 꺼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조용한 마을. 그래, 언젠간 저기 가야지.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듯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존재의 이유를 잃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짐으로 사는 건 숨 쉬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누구의 짐도 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영수가 남긴 퇴직금 중 아직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 부부는 출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바다 엽서. 베란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엽서를 바라봤습니다. 박정희로 살러 간다. 중얼거리며 저는 엽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준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너희들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저는 엽서를 꺼내 지명을 확인했습니다. 해운마을 가는 표 주세요. 편도요. 표를 끊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올 표가 없다는 건 정말로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바쁜 사람들. 저는 그 모든 것과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버스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갈매기들, 엽서 속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해운마을입니다. 내리실 분은 내리세요. 저는 트렁크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가게들, 사람들은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골목을 돌다가 한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해풍식당.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나이 드니 넘어지는 것도 큰일이야.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소. 그런데 어디서 오셨소? 서울에서 왔어요. 잠시 이 마을에 머물 생각인데 혹시 숙소를 아시나요? 노인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숙소는 마을 입구에 민박집이 하나 있긴 한데 혹시 일자리 필요하시오? 네, 여기 식당인데 나 혼자 하기엔 벅차서 밥이랑 잠자리 제공하는 대신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고맙소.
내 이름은 박만수요. 저는 박정희예요. 그렇게 저는 해풍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말이 적었습니다. 저도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게 쉬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만수 씨 혼자 사시는데 갑자기 여자가 왔네. 돈 노리는 거 아냐? 저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새로 온 사람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마을의 시선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저를 보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수근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혼자 사는 노인 옆에 붙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였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서울에서도 여기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었고 무엇보다 만수 씨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낯선 사람한테 경계심이 강한 곳이라고.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수 씨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만수 씨 재산을 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명의 아주머니가 제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또 도망쳐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번엔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혼자 가시면 힘드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함께 가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을 봤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골랐습니다. 만수 씨는 가끔 제 의견을 물었고 저는 눈이 맑은 생선을 골라줬습니다. 돌아오는 길, 만수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저는 아니라고, 그냥 평생 가족 밥 지어온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고. 아내와 함께 이 식당을 지켜왔는데 3년 전에 아내가 떠났다고. 그 뒤로 혼자 했는데 솔직히 벅찼다고. 만수 씨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식당이 아내와 지켜온 전부였고 그래서 못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 씨의 아픔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와서 식당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수 씨도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짐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괜찮다며 만류하는 만수 씨를 설득해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병상에 누워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폐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그냥 쉬라고. 만수 씨가 식당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만수 씨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속에는 제가 만수 씨를 일시켜서 쓰러뜨렸다는 말도 있었고, 이제 병원비까지 노리는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이 사람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만수 씨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냐고. 저는 그렇다고, 걱정돼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만수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날, 그는 제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다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던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수 씨는 아직 몸이 약해서 저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만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만수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식당을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자신은 이제 늙었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혼자 지킬 자신이 없다고.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만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온 뒤로 식당이 다시 살아났다고. 손님들도 많아졌고 음식 맛도 좋아졌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가족이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우리 둘의 집이라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이 저를 버렸을 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만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고맙다고. 제가 있어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 간판을 바꿨습니다. 두 노인의 밥상. 새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수 씨가 옆에서 웃으며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의 집이니까 딱 맞는 이름이라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새 간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간판이 바뀐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맛이 더 좋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만수 씨는 우리 둘이 같이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의심보다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묵묵히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제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할머니가 식당에 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고, 솔직히 그랬다고, 하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수 씨에게 진심이라는 게 보인다고. 만수 씨가 혼자 있을 때 많이 걱정했는데 제가 와서 다행이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음식이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바닷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두 노인의 밥상. 그 간판 아래서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노인의 밥상은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만수 씨는 옆에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미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제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준호가 저를 바라보며 간청했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대로 모시겠다고.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사과. 예전에 저라면 당장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다고. 너희는 너희 길로 가라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라고. 준호가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다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누구의 짐도 아닌 채로 살 수 있다고. 준호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엄마 바람이라고.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는 너희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전화는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준호 부부는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노인의 밥상,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내 이름 박정희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낯선 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사연월드의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사연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